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코로나19 현장에서 활동한 의료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의료인의 희생이 아닌 시스템으로 감염병을 극복하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역이 국가 안보이자 보건의료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대정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방역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7월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해외 유입이고요. 이 중 외국인의 비율이 63%를 차지합니다. 감염된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확진자가 해외로부터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항공편을 좀 줄이는 것, 말하자면 전세기 같은 것을 띄우지 않는 것, 또 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그 비자를 좀 당분간 중단하는 것, 또 무비자 입국을 정지하는 것 등 이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주한미군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별도로 미군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은 없지만 통계에는 그 숫자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오는 선원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 선원들도 확실히 관리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통계를 보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위험이 큰 나라들을 첫째 4개를 지정했다가 2개를 추가해가지고 6개 나라로부터는 그 확진자 수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타이트하게 방어를 하고 있고, 또 한 11개 나라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확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액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총리님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내외국인을 가르지 않고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환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이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또 증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처럼 직접 그 나라가 국적에 불문하고 비용을 대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비를 부담시킨다든지 치료비를 부담시킨다든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상호주의를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특별히 그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 등 이런 예외 조치를 두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상 치료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기대에 미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은 번아웃 상태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2차 피크의 가능성 경고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재 의료 인력과 시설만으로 당장 내일 2차 피크가 온다. 이러면 감당이 가능할까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그 2차 유행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정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2차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그 경우에 당연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수도권에서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또 치료 중인 환자의 누계가 15,000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감당할 병실과 의료진과 그 관련되는 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료진에게 한시적으로 종사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단 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인과 병원의 참여가 필요할 텐데요. 민간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인책이 있으신가요? 예, 현재까지는 민간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대구 경북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현재로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상황이 올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도요, 사전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 투입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요, 8주 정도 중환자실 교육 그리고 감염병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저희가 민간에서 모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과거에 경험이 있는 그래서 즉시 투입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교육이나 혹은 그런 전문성이 없어도 종사가 가능한 쪽에 투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인력은 필수 인력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배치하는 등의 그런 그 준비와 검토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질본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2차 피크를 대비해서 민간 협력 체계도 잘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앞으로 추가로 투입될 의료인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의료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도 필요합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요,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을 위해 120억의 지원금이 반영되었는데요. 이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의료진의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의 목적의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에서는요, 감염병에 조력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 투입된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법을 보면 뭐 그런 결정을 하면 실행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진료 중에 감염된 의료인조차 아직까지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현장 의료진들에게 위험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의료진들의 수당 지급 근거가 명백한 만큼요, 이런 예비비나 내년 본 예산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합당한 수당을 직접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환자를 치료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고 허영구 원장님을 아시나요? 예, 잘합니다.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희생된 의료인들은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허영구 원장님 케이스는 제가 잘 알고 또 유족들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예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게 법과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그냥 자의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 행안부가 혹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전향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의 그런 수고와 더불어서 의료기관의 경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술에 임하는 경우에는요, 방호복을 착용하기에 2시간마다 의료진이 교대해야 되고요, 일반 수술보다 4배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내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충수 돌기 절제술, 소위 맹장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총 23명의 의료진이 투입돼서요 10시간에 걸쳐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나 일반 환자나 병원이 받는 수술 비용은 57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된 수술 환자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수가와 같이 감염병 시대에는요, 별도의 수가 체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수가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염병 시대에는 재난수가 체계를 새로 정립해서 그거에 걸맞는 수술 그 비용도 다시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현재 그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경우에 그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는 다른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의료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을 떠나는 의료진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근무 시스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의 네. K-방역은 세계적으로 궁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K-의학은 세계로 뻗어나갈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1차 피크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환자 빅데이터를 빠르게 모아서 연구 논문으로 보고하였다면 이후에 집단 발생을 경험한 미국, 유럽, 중남미의 코로나 진료 지침에 널리 활용될 수 있었을 겁니다. 중국은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2달 만에 7만 명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자말하는 의학저널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널은 미국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세계 3대 의학저널이고요. 여기에 논문을 싣는 건 의학자로서는 평생 가문의 영광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8천여 명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이는 국내 간행물에 보고되었을 뿐입니다. 장관께서는 K방역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왜 환자 빅데이터를 빠르게 모으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데이터가 6개월이라 그러면 이제 어제가 6개월 잠깐 지난 날인데 저희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5천 명 가량 되는 임상 정보를 곁들여서 발표했던 것이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빠르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그 임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의 그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이 있고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데이터 자체는 제가 대구를 처음 방문한 첫날 저녁부터 대구 지역에 있는 지역 의사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적절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임상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했던 것이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자체가 늦었던 건 아닌데 그 모아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환자들의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꺼리고해서 좀 데이터 공개 과정은 여러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정보는 많이 모아져 있고 단순히 환자 임상 정보뿐만 아니라 검체 정보까지 저희들이 모아서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다른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자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부족한 것은 좀 더 열심히 모아서 의료진들 외에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모은 게 7월 11일 날 보고된 8,900명 데이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자가 13,000명이라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치료에 전념해야 될 의료진이 데이터까지 입력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사태 그리고 2차 피크 위험 상황에서는 K의학을 주도할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장관께서는 이런 체계적인 보건의료 R&D의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입력은 별도의 인력을 구성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가고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환자 치료에도 전념하기 바쁜데 데이터를 따로 모은다거나 정립하는 것 자체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정보를 왜 그럼 8,900명만 모았나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서 90%가 경증 환자입니다. 경증 환자들 중에서도 한 4, 5천 명은 거의 임상적인 정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무 정체가 없는 분이에요. 기록을 모아놔도 그분의 개인 정보 외에는 임상적인 정보가 그다지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데이터를 따로 빼놨을 뿐이지 데이터가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체로 다 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전체적인 인프라 부분이나 연구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즉시 연구가 진행되고 방역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시스템이나 심지어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상당히 경직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그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장관인 저에게까지도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어도 방역에 관한 부분은 신속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량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위기 시에도 데이터만을 전담해서 모으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데이터가 모아지면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진 장점인 건보 데이터라든지 다른 심평원 데이터까지 같이 결합을 하면 훨씬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경증 환자의 데이터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K방역에서 더 나아가 K의학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시스템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 말씀하셨고요. 저도 국회 첫날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취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보건 분야가 있고 복지 분야가 있는데 이제 감염병도 많이 생기고 또 복지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 분야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으로 이렇게 해서 차관을 한 분 더 두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차관 한 명만 추가되고 별도의 조직 확대 어렵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복지부와 행안부 간에 어떻게 그 인력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차관 한 분만 증원하고 필요한 인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요, 한 개의 과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을 기획부터 인력 양성, 지원까지 모든 업무를 망라하고 있는 실정이죠. 보건위기를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공공보건정책실이 신설이 되고 관련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뭐 이 그 과 하나로는 공공의료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일지 실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은 현행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직이 좀 더 확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핵심 기능 그리고 조직 구성, 예상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구축 업무나 연구 역량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정부 내에서는 논의가 되었는데 원래 이제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청 승격 등 필요한 결정들을 해주실 텐데 이제 청으로 승격이 되면 우선은 과거에 없던 인사권과 예산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보건산업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은 질본청의 산하로 두면서 거기에 감염병 연구소가 확충이 될 것입니다.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방에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방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질본에. 그래서 그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이나 그 인사에 대한 자율권도 생기면서 조직도 커지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역량이 훨씬 강화되는 안을 정부 내에서는 확정을 해둔 상태인데 이제 정부 조직법이 개편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개정이 되어야 그래야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 조직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요 하부 조직도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K-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간되고 있는데요.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나 QR코드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이런 인권 침해 문제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뭐 철저하게 인권 침해가 없는 전제하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동선 공개 같은 것도 이제 철저하게 익명으로 하면서 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QR 코드의 경우에도 그것은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필요한 이 장치들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QR 코드로 이제 이 출입자들의 정보가 축적이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위험 기간이 2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의 2배인 4주가 지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 정보가 삭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고 또
수집된 정보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추적하거나 필요한 때 쓰는 거 말고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쓸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등의 확실한 조치를 하면서 그 제도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확진자를 저희들이 쓰고 있죠. 확진자는요, 지난 6개월간 찐자. 코로나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라인 등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활동량 저하로 소화 비만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침에는요, 고도 비만이 코로나19의 위험 인자로 되어 있는 만큼 비만은 감염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 국민들의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비감염병 질환의 증가도 우려되는데요. 국민 건강 관리 대책 있으신지요?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래서 비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금 아마 이제 각 교육청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게임 과몰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과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들의 건강 관리,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분의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민법 915조에는요, 친권자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부모의 체벌이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민법 915조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민법의 그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그 아동을 체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오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중학생이 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현실에서는 10명 중 6명의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개정안 시도가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사채무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각계 의견도 수렴해보고 또 국민 법 감정 또 해외 입법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이자 아동 학대로 보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양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처럼 미국은 양육비를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도 2개월 초과 기간 동안 양육비를 안 줄 때도 2년 이하 구금하거나 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부양 의무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를 참고해서 국민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검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염병과 학대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분열보다는 단합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K방역의 성과를 토대로 세계를 선도하는 K의학, 사회를 통합하는 K인권을 구축하여 감염병의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